격주 금요일마다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리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지났는데. 네, 선생님 오늘 1월 10일인데 네. 저희 작년에 마지막으로 나오셨을 때 네. 1월 1일이 생일이다 네. 하고 크게 지르고 가셨잖아요. 지난 열흘 동안 어떠셨나요? 생일 파티 계속 진행 네, 중인가요? 전 세계 정상들과 네. 문자를 나누며. 네. 네. 그랬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네. 가족하고 지냈고요. 선물로 많이 들어온 거는 이제 항상 그 홍삼 뭐 이런 거. 아, 네. 건강하라고. 약 뭐 이런 거 많이 주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안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네. 너무 오래 살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걱정이시. 원래 이렇게 잘 죽어야 되는데 아, 힘들게 죽을까 봐. 안 죽고 계속 길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좀 하죠. 네. 어쨌든 잘 지냈고요.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 나이대로 간다면요. 그러니까 저처럼 60대면 6배속으로 가고 70대는 7배속으로 가고 아하. 10대는 10배속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가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벌써 연초인데 벌써 10일이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또 벌써 이제 2월이야 이렇게 되겠죠. 네. 흐르는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느껴진다. 하루가 빨라요. 네. 그리고 선생님 또 파주에 계시잖아요. 네. 그 저희가 막 파주 아침에 영하 18도다 이런 뉴스 네. 보면은 오동진 선생님은 어떻게 계시나 하고 생각이 한 번씩 났어요. 아무리 추워도 네. 사실은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다 버틸 수 있는데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제가 좀 뭐랄까 힘겨운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무안에서 사고를 계속 지금 그렇죠. 수습하고 또 점검하고 네. 조사하는 이런 분들 계속 외부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 정말 춥죠. 그리고 뭐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추울 거고 안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아하. 나와봤자 잠깐 나가는 거니까. 원래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노동하시는 분들 뭐 노점상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춥죠. 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춥다 하지 마시고 네.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한 18도쯤 돼야죠. 영하 18도 정도는 돼야 겨울이지. 그렇죠. 21도 정도는 돼야죠. 내일은 21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름에는 막 30도 가잖아요. 네. 30몇 도 가고. 38도까지 가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강원도 그 대성산에서 체감온도 영하 28도. 네. 실제 22도, 23도. 산속은 굉장히 춥거든요. 네. 그때 제가 견뎠던 젊음이기 때문에 40년을 그 이후에도 추위를 버티고 있는 거죠. 아, 선생님 군 복무 강원도, 네, 강원도 산골에서 네, 하셨습니까? 대성산. 네. 힘들었죠. 네. 저는 애국자입니다. 네, 그러게요. 그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남자들 대부분이 군필자라는 네. 걸로 놀라잖아요. 총기를 다룰 줄 알고. 그러니까. 총기를 다룰 줄 알았는데 총을 안 쏘고 총을 안 맞아요. 갖고 있고 이런 거죠. 네.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 추위도 지금 반짝 추운 건데 아마 일주일 가겠죠 아마. 그러고 나서 또 겨울이 이러면 되겠어 또 이러면서 또 방한용 이런 그 상품들이 안 나간다 걱정하게 되고 오늘의 기후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항상 기후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예, 네. 이상기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선생님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네.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오늘의 기후 어떻게 할 거야? 그러시는 거. 네. 그래요. 우리 그 맹추위에 강원도에서 현역 복무를 하는 남성분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영화가 하얼빈, 소방관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훨씬 뭐라고 해야 되죠? 저희는 이게 영화 속 이야기 같지가 않고 현실감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영화를 봤을 때. 하얼빈 첫 장면이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위해서 흥룡강 지류인 아무르강을 건너는 얼음강을 건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때 무슨 뭐랄까 방안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패딩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도 프로코트 코트 같은 거 입고 좀 두껍게 입었습니다만 그때는 모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겠죠. 그 작품 이 하얼빈을 첫 장면이 굉장히 추워요. 사실은. 어쨌든 이 영화가 그 안중근 의사의 진심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600만 BP를 채울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영화계 안에서는 굉장히 관심거리였는데 400만 정도 갔어요.
40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그렇죠. 말씀드립니다만 서울 잠실 야구장에 17만 들어가거든요. 잠실 야구장에 네. 17만. 그러니까 100개가 있으면 170만이에요. 네. 10개인가? 그렇죠? 17만. 10개가 있으면 170만. 그러면 20개가 있으면 340만. 잠실 야구장 20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많은 수예요. 받네요. 많은 수고요. 제가 이제 이런 작품들이 BEP를 넘기길 바라는 이유는 자칫 그 영화가 흥행이 잘 안 됐을 때 이런 영화를 또 못 찍으니까 200개 국가 정도에 팔렸대요. 아, 지금요. 네, 해외 수출이 117개인가 뭐 예, 120개국. 120개 정도 팔렸기 때문에 아마 해외 수출이 너무 좋아서 한국 영화가 요즘은 그 해외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해놓은 거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게 좀 드물었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오징어 게임 덕일 수 있어요. 아, 오징어 게임이 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네. 끌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가 워낙 맞아요. 좋으니까 K-드라마. 거기 이제 영화가 같이 막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한국의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모든 그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내수 시장이 워낙 작아요. 네네. 해외 시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가 중요하고 정치적 안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영화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해외 시장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그 막 지금 뭐랄까 이렇게 꼽히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좀 돈을 들여서 한국에서는 다 그거를 뭐랄까 손익분기점을 못 맞추더라도 나가서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하얼빈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 사람들 유럽에 이제 뭐 프랑스나 무슨 뭐 예컨대 무슨 벨기에 있는 이런 네. 젊은이들이 한국의 역사를 알겠어요. 근데 하얼빈을 보는데 한국의 1900년대에 어떤 그런 식민지 상황이 있었고 네네.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었겠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도 좀 대단한 뭐랄까 한국 역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공감대를 넓히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하얼빈 안중근 의사 얘기는 우리끼리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12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면. 그렇죠. 네. 일본은 안 가겠죠. 일본에서 이거 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나 이런 얘기들을 꼭 보더라고요. 일본 관객들이. 릴리 프랭키가 나왔어요. 게다가 릴리 프랭키가 이도 히로부미 역으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반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반은 군국주의자고. 그러니까 그 어떤 반이 지금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의견은 다르고 이념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핑퐁처럼 주고받고 하느냐 그 가운데서 어떤 균형을 찾느냐의 문제거든요. 일본 사회도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뭐 군국주의 잔재나 무슨 제국주의 잔재에 대한 갈등이 많았고 아마 이런 하얼빈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역사에 대한 자의식을 새롭게 깨우치는 계기가 되겠죠. 일본 지식인들은 볼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수입해서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뭐 OTT로 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근데 한국 영화제를 할 때 보면은 일제시대에 관련된 밀정이나 이런 영화들 그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더라고요. 일본이. 네. 그 밀정은 예. 심지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일본의 상업주의적 그런 영화를 찍는 상업주의 영화를 찍는 상업 영화를 찍는 그런 사람들도 장사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가져가는 밀정 거겠죠. 같은 경우. 하얼빈은 제가 봤을 때 일본 쪽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는 이등 방문은 네. 일본인들한테는 영웅이었어요. 우리는 그자가 원수였지만 그랬던 사람이다. 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 볼 어떤 것인가. 그 논쟁과 이런 뭐 그런 게 생길 터이니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요거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죠. 하얼빈이 일본에서 수입을 하냐 안 하냐. 선생님은 안 할 것이다. 네, 안 할 것이다. 저는 할 것이다. 네, 그래서 내기를 하고 한번 내일 당장 일본에서 개봉하는 거 아니에요? 보겠습니다. 근데 현빈이 인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리고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네. 중도층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저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중근 의사가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하기 시작한 29살이고요. 네.
처형당하신 게 31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29살, 30살, 31살 진짜 젊은 나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40대 중반의 어떤 정신 연령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20대 후반이었겠지만 생각합니다만 그 얼마나 어리고 젊은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공포를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영화도 물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돈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역사가 그런 거잖아요. 때로는 뭐 경제적 토대, 뭐 물질적 기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인간의 정신적 의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안중근이었고 하얼빈에서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7발을 맞췄어요. 7발. 아하. 그 명사수였대잖아요. 네, 네. 네.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실 때 소방관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네. 지금 소방관도 손익분기점을 맞추고 있나요? 맞춘 것 이상이고요. 맞춘 것 이상인가요? 그 감독이 저를 아주 미워할 거예요. 왜요? 선생님이 잘 안 될 거라고. 잘 안 될 거라고. 곽경택 감독이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은. 네. 네. 어쨌든 400만 했습니다. 원래 260만이 BEP인데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2001년도 한일 월드컵 전이거든요. 네. 2001년도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마이카 시대예요. 각자 자동차를 갖고 있는. 그 한국의 그 하드웨어를 막 인프라를 막 구축하기 전에 차부터 판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골목길에 주차할 데가 없어. 주차장 요즘 공용 주차장도 많이 늘려놨고 주차 시설도 많이 해놨잖아요. 네. 길도 넓혀놨고. 근데 여러분들 저 2001년도를 겪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골목마다 주차 전쟁이고 난리가 아니고 아수라장이었어요. 네.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네. 2001년도에 한국 서울은 영어로 얘기하면 험불했어요. 누추했어요. 그 달동에 많았고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그게 지금 25년 지난 얘기인데 25년 네. 동안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데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아하. 그 누추하고 비루한 그런 어떤 그 골목길 풍경이 이상하게도 뭐랄까 저는 그 순수의 그 무엇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저랬었지. 근데 저랬었던 우리가 이렇게 왔지. 그런 것을 감독이 아주 세심하게 섬세하게 표현해낸 작품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방관 그 제복의 진심이 있어요. 제복의 진심. 네. 제복을 입은 사람도 우리가 이제 소방관, 경찰관, 군인. 근데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었던 건 그 제복의 진심을 못 느꼈거든요. 제복이 거짓말을 하거나 제복이 오히려 나쁜 짓을 해. 우리는 한자로 쓸 때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공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네. 공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잘못 엇나가고. 그런데 이 영화 소방관이 인기를 모은 이유는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했고 장갑이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때가. 소방관들한테 요새 지급되는 장비와 물품들도 다 올바르게 지급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아직 2001년에 부족하고. 목장갑 끼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제복과 공복의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대를 느끼고 영화에 표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흥행이 잘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저희 입을 제가 네, 곽경택 감독님이 서운하지 않다고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그건 순전히 저랑 한 30년 된 관계 때문에 네. 예정이 무서워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흥행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서 봤을 수 있죠. 뭔데 오동진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실까? 저희 그 반어적 마케팅이었는데. 그럼요. 네. 이제라도 우리가 반어적 마케팅이었다고 수습하는 것으로. 어쨌든 곽경택은 참 뭐랄까요 끈질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꾸준하게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저는 항상 느낀 건 뭐냐면 감독은 네. 연출에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곽경택은 기본기가 출중한 사람이고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좀 기복이 좀 생깁니다만 기본기를 보여준 작품이 소방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의 여러분께 소개하고픈 이야기, 영화 이야기입니다. 장르별로 혹시 추천받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문자 주시고요. 오동진 선생님께 다음 영화 이야기 또 계속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격주 금요일마다 좋은 영화들 추천해드리죠. 오동진의 시네마 레터.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 1부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청취자분들이 선생님 얘기 써주신 분들이 있어갖고 일부러 제가 지금 읽으려고 아껴뒀어요. 최숙자님이 오동진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오늘도 맛있게 얘기해 주시는 영화 이야기 잘 듣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성님은 그 수원에서 버스 운전하시는 분인데 네. 오동진 만세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 고생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윤남훈님이 저도 버스 많이 이용한 사람입니다. 네. 윤남훈님이 오동진 선생님 15사단에서 군 네. 생활하셨나요? 필승부대. 이거 군 그건가? 필승부대. 네. 아, 네. 아까 그 강원도 어디 계셨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잠실 야구장은 25,000명이 정원이 17,000명이 아니고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거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왜냐면 네. 그 25,000이 최다 수용이고요. 아. 대략 평균적으로 17,000명 정도 들어온다. 17,000에서 17,000명대가 들어온다. 아. 이렇게 좀 저랑 타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장을 정말 빽빽하게 채워서 야구를 볼 때가 드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사석이 있거든요. 안 보이는 자리. 25,000명 이제 한 23,500 정도가 이제 최다 인원일 거예요.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인원이 다 꽉꽉 차지 않으니까 평균으로 가시는 걸로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타협하자고 하십니다, 윤나무님. 그리고 놀란 라스칼로프님, 저 지금 밖에 있는데 너무 추워서 건물에 네. 들어갑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그러셨고 빠콩님도 오동진 평론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생신 축하드려요. 그러셨고요. 김영민님 하얼빈 예매 1위에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밀라노님이 유튜브에 안 떠서 긴장했잖아요. 오동진 평론가님 나오시는 날인데 속이 탔습니다 하고 네 반갑게 인사를 주셨네요. 그리고 이 아까운 거 놓친 걸 나중에 잘 재방송으로 다시 아껴드릴 거예요. 그러셨는데 오동진 선생님 이야기는 진짜 재방송으로 다시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지금 당장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은 뭔가 하고 여쭤본다면요. 제 서브스턴스? 개인적인 걸로 할게요. 네. 만약 개인적으로 제가 픽을 한다면 이제 페라리. 네, 그 비싼 차. 네. 페넬로페 크루즈 네. 나오는. 페라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게 아니고요. 네. 1957년이 배경이에요. 이 영화가. 페라리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1년에 400대는 생산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공장을 유지가 운영하고 된다고. 이러는데 워낙 비싼 수제차니까 네. 170대를 만드니까 연간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도 또 페라리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처지가 막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경주를 해요. 레이싱, 네. 카레이싱 경주에서 이기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면 뭔가 지금 얘기하는 주식이 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페라리가 말 그대로 페라리 차의 그 주인인 페라리가 그 경기에 몰두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차를 팔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경주를 위해서 차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우리 영화를 만들 때도 네. 우리가 영화를 팔기 위해서 연출하는 게 아니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든 마이클 만 감독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로버트 드니로하고 알파치노가 히트라는 영화에 나왔어요. 네. 히트는 그 길거리 총격신, 스트리트 총격신을 가장 잘 찍은 영화거든요. 그리고 그 총을 쏠 때 그 반동과 그 느낌과 이런 것들 그대로 전달했던 그런 영화에서 굉장히 이름 높은 영화인데 히트를 만들었던 마이클 만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연출력을 보이는 감독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파워풀한 연출을 보이는 감독이 여기에 카레이싱 속도를 붙였어요. 네. 어떻게 영화가 감정적으로 밀고 들어올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페라리는 제가 최근에 본 작품 중에서 시강한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 관심 없었는데 네. 특히 자동차 이름이어가지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보고 싶어지네요. 이게. 제가 페라리에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페라리를 아마 제가 평생을 모아도 못 살 텐데. 그리고 저는 카레이싱 그 경주에도 별 관심이 없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장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 결국은 예. 그 전문가들에 대한 얘기고 이들이 무엇에 몰두하는 것인가 무엇에 열중하는 것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거꾸로 우회적으로
아주 좁은 길을 통해서 넓은 길을 보여주는 영화죠. 마이클 만의 연출이 되게 좋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레이싱도 많이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 사실 카메라를 어떻게 찍었겠어요. 뭐 밖에서 찍고 안에 장착해서도 찍고 그 다양한 편집을 보여주니까 그런 속도감과 그 힘 있는 뭔가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페라리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담 드라이버죠. 이름이. 네. 아담 드라이버. 이 배우가 사실은 머리를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연기 변신했어요. 뭐 뱃살도 좀 찌우고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약간 이마를 좀 뽑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은 이빨도 뽑아요. 그 역할을 역할 때문에. 하려고요. 그래서 배우들은 저런 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페네로페 크루즈도 좋고 페네로페 크루즈가 굉장히 연기 잘하고요. 네. 왜냐하면 와이프거든요. 페라리를 페라리의 같이 부인. 만들었어. 근데 이런 자연이 있어요. 그 아들이 다 키운 아들이 죽었어. 완전 상실감. 엄청난 상실감에 시달릴 때 부부들은 사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럴 때 또 남자가 여자가 있네. 그게 이제 쉐일린 울리라는 여자인데 그 여배우인데요. 그 또 이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한 거잖아요. 또 애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 그래서 나는 카레이싱에서도 레이싱 경주에서도 페라리 내 차가 성공을 해야 되지만 여기 사고도 많고 공장도 지금 어렵고 가정 문제도 복잡해요. 뭐에 집중할 것인가?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전념을 다해서 거기에 승부수를 거는 얘기인데 제가 근데 두 집 살림을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등등이지만 삶은 이상하게 복잡하고 막 꼬여 있을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지탱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하는 걸 하십시오.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전념하셔서 거기서 성과를 얻어내시면 하나하나 고리가 풀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얘기가 페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1점 돌파. 네. 네. 지금 그러면 영화 극장가에 있는 영화 중에서 선생님은 페라리. 네. 서브스탠스는 20만 가까이 모았어요. 현재까지. 벌써. 놀라워요. 데미 무어 상 받으면서 그 수상 소감 올랐어요. 얘기한 것 네, 때문에도. 대단하잖아요. 왜냐하면 데미 무어하고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의. 네. 30년 동안 그녀나 나나 영화판에 있었는데 상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데미 무어가. 저도 그게 놀라웠어요.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 아카데미, 골든글러브 다 못 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부산영화제에서 저한테 오라고 하는데 네. 젊었을 때는 제가 할 일이 많았었어요. 영화제 가면. 그 가셔야죠. 네. 이제 나이 먹어서 그냥 오래요. 근데 내가 그냥 가서 뭐 할 일도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은. 배우들은 남들 다 상 타고 무대에 올라가는데 자기 구경 간다? 못 와요. 그러니까 데미 무어가 아카데미 할 때마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할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게 30년 됐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처음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줬어야 된다. 디카프리오도 그렇게 못하다가 네. 저기 뭐지 기어가는 영화 있어요. 네네. 그 어디서 곰한테 물려갖고 기어가는 영화. 뭐였을까요 그게? 그래서 상을 받았나요 디카프리오가? 탔죠. 그거는 이제 이번에 데미 무어가 뻘겋고 다녔던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네. 그 올루드를 보여주고 그렇게 열혈 연기를 펼친 것처럼 그 당시 디카프리오는 말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추위를 견디는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감독이 알레한드로 이나리투 감독이 배우한테 리얼리티를 주기 위해서 말 뱃속 느낌 그대로 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냄새, 촉감. 들어가기 힘든 거거든요. 내장도 만질 때 그 물컹거리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낸 그런 연기였기 때문에 디카프리오에게 상이 갔는데 뭐죠 그 영화가? 그 영화가 지금 저도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레버넌트. 네. 레버넌트 부제가 뭐였는데 어쨌든 레버넌트가 300km를 기어서 생존한 한 남자 이야기였고, 네. 죽음에서 돌아온 자. 그렇죠. 죽음에서 돌아온 자. 그걸로 상을 못하면 디카프리오가 은퇴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아서 아카데미에서 상을 줬죠. 그 정도로 열연했던.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감독이었고요. 네. 이 영화도 서브스턴스도 정말 그 여자 감독이
이를 갈고 만든 영화처럼 코랄리 파르자 감독. 예, 프랑스 감독이고요. 네. 그보다 더 각오를 하고 영화에 뛰어든 사람이 이제 데미 데미 무어죠. 무어고. 이런 영화는 이런 영화의 배우는 상을 줘야 돼요. 정말 모든 걸 던져서 열연을 했다. 네. 시빌 워라는 영화 분열의 시대, 그 부제가 분열의 시대인데 이것도 한 10만 가고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미국 남북 전쟁이라고. 동서 전쟁. 아, 동서 전쟁이죠, 참.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갈렸고, 네네.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서부 연안 쪽하고 북동부 연안을 갖고 있고, 네네. 한쪽은 이제 이쪽 텍사스 이런 쪽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그런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11호에서 중요한 점은 저항군이 이제 서부군이에요. 서부군. 서부군이 거의 백악관까지 간 거예요. 네. 목전에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인 여기자가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끌려 나올 것이니까 네. 인터뷰를 사전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무모한 그 뭐랄까요, 그 취재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겪게 되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미국이 분열돼 있는가, 왜 미국은 분열됐는가. 그런데 그게 지금의 미국을 보시면 분열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요새 저 캐나다 산다면요, 네. 그린랜드 사고, 뭐 그 확장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열의 씨앗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영화 제목의 부제목이 분열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사회가 그 내부에 분열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고 네. 그거를 어떻게 통합하면서 가냐가 정치인데 어떤 분기점이 딱 왔을 때는 해소되지 않았던 오래전의 그 씨앗이 다시 드러나면서 이게 내전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건데 네. 히틀러가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45년에 패전할 때까지 6년밖에 안 걸렸어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은 3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아서 6년, 39년 전쟁, 그다음에 45년 패전이에요. 6년 동안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5천만 명. 그 당시 5천만 명은 지금 거의 2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절대로 전쟁을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된다. 전쟁은 확장되면 안 된다. 그걸 막는 것은 정치밖에 없거든요. 정치와 외교. 근데 그거 점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영화가 이런 시빌 워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 원했는데 10만 보셨네요. 네. 그래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영화들이 보니까 조금씩 모여요. 사람들이 그래도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제가 사실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종종 세상을 바꾸거나 뭐 세상을 개혁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 연대를 하고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많이 보시면 저는 좋습니다. 네. 편지로 글쓰기님이 오동진 선생님 저도 하얼빈 보고 왔어요. 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화면도 무겁더라고요.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변진섭의 로라 듣고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영화평론가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혜권 님이 문자 주셨네요. 박사님이나 전문가분들이나 평론가분들 다양한 분들이 요일마다 나오시니까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요일 기다려지는 방송입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격주 금요일로 오동진 영화평론가 선생님하고 같이 영화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영되는 것 중에서 내가 고른다면은 이 영화다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요. 시빌 워, 서브스턴스,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뭐였죠? 페라리.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이건 다 신작들이고 네. 재개봉작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러브레터도 또 아직도 하네? 새끼도 한다고 그러고. 네 번째 재개봉을 했죠, 러브레터. 그러니까요. 또 하더라고요. 1995년 영화거든요. 딱 30주년이에요. 한국에서 개봉된 1999년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70만 모았어요. 이때 정말 대단했죠. 근데 이게 사실 95년에 제작됐기 때문에 네. 왜 늦었냐면 98년에 대중문화 개방이 됐거든요. 이번 일본 영화가 이제 대중문화 들어올 수 있게 개방. 됐잖아요. 네. 그 전에 알아서 다 봤어요. 그쵸. 최적판 비디오로. 비디오 돌았죠. 러브레터가 20만 장이 풀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봉하면 안 된다.
개봉하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 봤다 이미. 20만 명이 홍보 요원이 된 거야. 맞아요. 이 영화 너무 좋더라. 이렇게 돼서 그걸 큰 화면으로 보자. 그래서 70만 명을 모았거든요. OST가 30만 장 팔렸어요. 지금 따지면 거의 한 800만 명 모은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고 어마어마한 인기만큼 계속해서 재상영이 좀 됐었죠. 그런데 만약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30살 전에 되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또 새 영화겠죠.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엔 뭐 핸드폰이 나오거나 뭐 이런 현대적 기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매우 감성이 현대적이에요. 맞아요. 네. 감수성이 현대적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나카야마 미오가 또 죽었잖아요. 54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카야마 미오 때문에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러브레터에서 가장 눈물겨운 장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죽었잖아요. 네. 남자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남자의 그 친구들 뭐 선배들하고 같이 어디 산장에 가는데 다 똑같은 노래만 부르는 거야. 죽은 자기 남자가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막 그때 제가 1999년에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너무 울었거든요. 그 안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저도 이제 이 로맨스 영화의 최고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또 보면은 약간 한국, 일본 이쪽 동아시아 쪽 정서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예를 들어 미국 10대들을 이렇게 그리면 공감 얻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심파의 극치죠, 사실. 우린 바로 공감이 되잖아요, 이게. 이름이 똑같아. 사실은 남자 여자가 이름이 똑같은데 네. 그 남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남자를 사귄 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애인과 옛날 어릴 때 애인이 지금 만나는 거잖아요. 네. 만날 수 있는데도 그것도 엇갈려. 그래서 스토리가 꽤나 복잡해요. 중간에 좀 쉬면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정신을 쉬지 바짝 말고. 차리고 보셔야 되는 영화가 네. 의외로 러브레터예요. 네. 그리고 이하순지 감독이 4년 전인가 라스트 레터라는 러브레터의 후속작 같은 걸 만들었었죠. 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러브레터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좋습니다. 러브레터. 네. 이 오겐키 데스가 여자 주인공이 죽은 남자를 네. 향해서 부르는 잘 지냈나요? 그게 아마 안녕하신가요? 후지산일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본에 제가 산을 잘 모릅니다만 그 산장에 와서 그 죽은 남자가 올랐을 그 산을 향해서 오겐키 데스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95년도 영화 개봉했는데 우리나라는 99년도에 네. 하니까 그 사이 3, 4년 동안 비디오로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비디오로 영화를 본 친구와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본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오겐키 데스카 이러고 뛰어다니면 이게 무슨 영화야 무슨 얘기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오히려 그 뭐랄까 그 역설적으로 마케팅 효과가 컸어요. 그랬어요. 많은 진짜. 사람들이 봤는데 생각해 보시면 20만 명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 몇백만을 모을 거면 20만 명이 작은 거죠. 일부러라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뒀던 작품이고 그때 왠지 다들 힘들었었어요. 일본 사회는 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 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위로 같은 거예요. 저 영화 속의 주인공이 살아가는구나. 나도 힘을 내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네. 한국의 99년도 제가 그때 11월 달에 개봉했는데 추웠거든요. 그리고 뭐 장치가 복잡했어요. 맞아요. 우리 IMF 네. 끝나고 이제 네,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쉽지 않았던 때여서 뭔가 위로가 필요했을 때 더 위로가 필요했다. 누군가 저 멀리서 오겐키 데스카 하니까 그것도 그때는 또 일본말 못하게 해서 맞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나요라는 단순한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던 그런 영화가 러브레터입니다. 맞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요즘 잘 지내? 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귀중한 때잖아요. 네, 네. 잘 못 지내니까 갑자기 죽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기도 하고 그랬을 때 위로가 되는 영화가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30년 된 영화지만 지금도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0주년 기념 재개봉작 얘기랑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요. 네. 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평론책이 이달 안에 출간이 돼요, 여러분.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네. 선생님 이 영화 원래 영화 찍는 타자기 뭐 이렇게 네. 내려고 했다고 하셨죠. 영화 찍는 타자기 마치 폴로스터의 뭐 그 빵 굽는 타자기 타자기처럼. 뭐 흉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상하게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제 편집자 출판사 대표가
워낙 제가 불온하대요. 아, 그래서 그냥 불온한 영화를 예, 위하여. 불온한 영화를 위하라고 지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 이번 책은 평론서로는 이제 그만 내고 싶은 책이고요. 이제 좀 더 창조적인 글을 쓰고 싶다, 창작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네. 어차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 내가 그래서 막 이거 스포일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해도 돼. 아, 왜냐면 어차피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영화를 읽게 해드리자. 다 얘기를 하자 네. 차라리. 읽는 영화, 읽을 수 있는 영화라는 개념으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보셔도 이 내용을 아시게 되시더라도 그래서 더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글줄기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젊은이들은 불어내야 돼요. 젊은이들이 불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젊은이들만큼 영화도 좀 불어내야 됩니다. 좀 저항성도 있어야 되고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반항기도 있어야 되고 네. 세상과 제도적 시스템과 좀 다른 측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골라서 책을 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온한 영화를 책 위하여. 나오면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나올게요. 가지고 그러면, 나오셔야죠. 청취자분들께 드릴게요. 퀴즈도 내고 저희가 네. 그 영화의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죠. 책의 132페이지에서 언급한 영화는 그래요. 출간 날짜는 언제로 잡혔나요? 아마 한 20일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데서 20일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거죠, 이 책을. 근데 제가 이제 제 출판사가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네. 우리 제 출판사 대표는 이제 페라리 같은 친구라 네. 책을 팔기 위해서 책을 만드는 친구가 아니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일 경에는 아마 오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을 들여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질 책이라 기대가 됩니다. 제목 선생님. 어떠세요?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그리고 선생님하고 진짜 어울려요. 이게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동진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선생님 다음번에 좋은 영화 또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